달러 환율은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 국채지수를 편입한다고 무조건 우리나라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낮은 금리로 인해서 일본 국채를 외국계가 매입하지 않습니다. 외국계 자금이 국내 채권을 투자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미 이외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달러 수요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8월까지 경상 수지는 536억 달러 흑자입니다. 상품 수지는 594.7억 달러 흑자이며 서비스 수지는 150.2억 달러 적자, 본원소득 수지는 118.3억 달러 흑자입니다. 상품 수지는 무역 수지를 의미하며 서비스 수지 적자는 해외여행이 주도합니다. 소득 수지는 해외 채권 주식으로부터 받은 이자와 배당금을 말합니다. 일본의 경우 해외 자산이 많기 때문에 상품 수지는 적자지만 소득 수지는 대규모 흑자입니다. 2005년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 외환보유액은 증가합니다. 2024년 536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에도 외환보유액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국제수지 금융계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에서 자금이 크게 유출됩니다. 직접 투자는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을 건설하면 직접 투자 자산이 됩니다. 증권 투자 자산은 거주자의 해외 주식 채권 투자를 의미합니다. 해외 공장을 짓고 해외 주식 채권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외화 보유액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경상수지 내역을 보면 상품 수지가 2014년 이후 크게 증가합니다. 이것은 삼성전자 영향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실적이 악화되면서 상품 수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부동산 급등 원인이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경상수지로 대규모 달러가 유입이 되었고 이 달러로 인해서 국내는 유동성이 넘치게 됩니다. 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를 장려합니다. 2022년 이후 상품 수지는 대폭 줄어듭니다. 대신에 본원소득 수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과도했습니다. 대규모 상품 수지 흑자로 인해서 달러가 유입이 되었고 이 달러로 부동산이 급등했죠. 2022년 이후 해외 주식 채권 투자 열풍, 상품 수지 감소로 달러 유입은 더 이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을 억지로 상승을 시키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래에 사용될 돈들을 부동산 대출로 사용하면서 나라 경제는 완전하게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라고 적립한 것이 아닙니다. 임대아파트 지으라고 적립한 것이죠. 이 청약저축적립액을 주택담보대출, PF대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2023년에는 8월까지 경상수지가 106.7억 달러였습니다. 2024년에는 5배 늘어납니다. 2024년 우리나라는 호황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나라를 망치는 것을 보면 현재 정부는 답이 없습니다. 국제유가는 70달러로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천연가스는 가격이 크게 하락했죠. 경상수지가 흑자이고 국제유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이면 달러 환율은 하락해야 합니다. 특히 조선업이 호황이면 선물한 매도로 달러 환율은 하락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2007년입니다. 이때 조선해운업이 호황이었죠. 조선업체의 선물한 매도로 달러 환율은 800원대까지 하락합니다. 현재는 달러 환율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합니다. 만약 상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국제유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달러 환율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97년 외환위기처럼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97년 외환위기에서 예금금리는 30%대까지 상승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중 유동성 부족으로 시중금리는 급등하게 되죠. 한국은행은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라는 암덩어리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문제는 부동산 투기보다는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부채 비율은 3100%입니다. 이 기형적인 구조가 문제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3100% 부채 비율임에도 금융회사들은 대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분양이 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우리나라 부동산 부패의 온상지는 부동산 개발회사입니다. 정치인이나 고위직 관료가 사전정보로 땅을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나라가 흔들릴 정도는 아닙니다. 1990년대까지 비리는 많았지만 우리나라는 성장했습니다. 현재 비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이 과거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달러 환율은 과거처럼 하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았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해외 주식 투자로 달러는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줄어들거나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달러 수요는 많아지면서 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부동산 때문에 올릴 수 없습니다. 달러 환율이 과거처럼 하락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가는 방법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달러 환율은 하락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